그날 이후 우리는 명절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여행 가방을 싸던 그들의 속내가 우리 집 거실까지 들려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아파트 단지엔 어느새 붉은 단풍이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배영호 씨와 이복순 여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바로 추석 명절. 복순 씨, 잡채 당면 좀 불렸소? 아유, 얘들 오면 뭐부터 먹고 싶을까? 영호 씨는 군더더기 없는 성격답게 음식 준비도 계획표를 짜놓고 움직였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냄비에 손질된 도라지를 넣었습니다. 이 부부는 40년 넘게 명절을 어김없이 차려왔고 이제는 며느리 손도 아들 손도 거의 닿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날 오전 복순 여사의 휴대폰으로 며느리 심혜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미리 들르려고요. 추석 당일엔 회사 출근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래도 이렇게 미리 온다니 고맙구나. 조심해서 오너라. 무표정한 목소리 뒤에 복순 여사는 묘한 서운함을 숨겼습니다. 결혼 6년째. 아들 부부는 매년 같은 이유로 추석 당일엔 오지 않았습니다. 특근이다, 급한 일정이다라는 말도 익숙했고 작년엔 아예 차가 막혀서 안 가는 게 낫겠다며 영상통화로 인사를 대신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래도 직접 온다니 그것만으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아들 배준혁과 며느리 심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먼지가 묻은 햄세트 상자와 비닐이 반쯤 벗겨진 비타민병 하나였죠. 이거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마음만 받아주세요. 심혜진은 미안한 척 웃었지만 복순 여사의 눈은 그 선물보다 며느리의 손톱에 먼저 갔습니다. 값받은 듯한 젤네일 그리고 고급스러운 핸드백. 사정이 나빠 보이기엔 지나치게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요즘 물가도 오르고 힘들지. 됐다, 선물 같은 건 필요 없다. 영호 씨가 먼저 말을 끊었고 아들 준혁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근데 차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요즘 회사 주차장에 외제차들이 너무 많아서 제 차는 너무 낡았거든요. 복순 여사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명절 인사보다 먼저 꺼낸 이야기가 차라니. 그래. 뭐 차도 오래됐겠다. 나중에 추석 지나고 한번 얘기하자꾸나. 영호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에 안도의 숨을 쉬는 듯했죠.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금방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오늘 처형이랑도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손자 수찬이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복순 여사가 말끝을 흐리자 심혜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감기 유행이라 수찬이는 집에 두고 왔어요.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두 사람이 떠난 뒤 영호 씨는 햄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스 옆면엔 2022년 추석 선물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요. 그리고 비타민병에는 증정용 유통기한 2023.1형 15라는 작은 글씨. 작년에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준 거지 뭐. 영호 씨가 중얼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씁쓸함이 서려 있었고 복순 여사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복순 여사의 휴대폰엔 녹음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며느리와의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떠난 거실에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 이거 뭐지? 내가 어제 예진이랑 통화한 거 이게 왜 녹음돼 있지? 복순 여사는 새벽처럼 고요한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란 듯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돋보기를 끼고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동 녹음 설정돼 있던 거 아니요? 내가 예전에 보이스피싱 겪고 나서 준혁이가 그렇게 해놨잖소. 아,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왔고 영호 씨는 괜히 겁이 나서 아들에게 부탁했었지요. 이런 전화 또 오면 어쩌냐며 불안해했던 둘. 준혁은 쓱 휴대폰을 만지더니 이제 통화는 다 자동 녹음될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그럼 어제 예진이 통화도 녹음됐겠네. 복순 여사는 슬쩍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음질은 선명했고 처음엔 별 내용 없이 서로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30초쯤 지나자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씨 진짜 또 추석이야. 왜 맨날 이 타이밍에만 사람 코스프레 해야 되냐고. 심해진의 투덜대는 목소리. 그리고 곧장 익숙한 준혁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에이 그래도 잠깐 들렀다 가면 되잖아. 어차피 작년에 받은 햄 세트도 남아있었고. 어머님은 뭔 선물만 받으면 고맙다는 말도 없어. 눈치만 주지. 이번엔 비타민도 하나 챙겼잖아. 거의 반값에 득템했는데 증정용이라 써있긴 해도 모르시겠지. 복순 여사는 입을 막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영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스위스 여행 진짜 신의 한 수였어. 추석 당일에 간다고 하면 욕먹을까봐 회사 출근이라고 뻥쳤는데 그걸 또 믿으시더라. 회사 핑계 최고지. 근데 수찬이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 아직 어려서 기억도 못할 텐데. 괜찮아. 엄마한테 애 봐주는 대신 가방 하나 사드린다고 했어. 명품으로. 와 역시. 장모님 감동하겠네. 아버지한테는 다음에 차 바꿔달라고 슬쩍 말 꺼내볼까? 슬쩍은 무슨. 그냥 울먹이면서 우리 수찬이 이 집에서 자꾸 넘어져요. 이러면 끝이야. 크하하. 역시 예진이 너 머리는 못 따라가. 이번에 차도 바꾸고 이왕이면 40평대로 이사도 추진해보자. 아버지한텐 허리 졸라맨다고만 해. 파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복순 여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영호 씨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아들 맞아? 준혁이가 이럴 수가 있나? 예진이만 나쁜 줄 알았는데 준혁이도 똑같았구만. 아니 더했구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여전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재생 중이었지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귓가엔 오직 우리 부모는 ATM이야. 그 말만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지요. 영호 씨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식탁, 그 위에 놓인 먼지 낀 햄 세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릴 무슨 헛간 창고처럼 여겼구만. 쓸 때만 찾고 평소엔 열쇠로 잠그듯이. 복순 여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손자 수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지만 영호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찬이도 결국 저 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랄 거요. 그럼 언젠간 수찬이도 우리를 ATM처럼 볼게요. 지금 못 끊으면 영영 끌려다니게 된다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결정했습니다. 집, 차, 모든 재산. 이젠 다시 손에 쥐기로.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연극을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순 여사는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이렇게 썼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을 위한 거짓된 인사. 추석 전날 마지막 가면무도회가 시작된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일같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녹음된 대화를 다시 듣고 또 들으며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순 여사는 끝내 희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준혁인 우리 아들인데 예진이만 아니었으면. 그런 아내를 보며 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보는 그의 손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순 여사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도라지나물, 멸치볶음, 간장게장, 깻잎 무침, 그리고 카레까지. 손자 수찬이가 할머니 집 카레가 제일 맛있어요. 라며 방긋 웃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죠. 당신 이거 또 싸서 보낼 거요? 영호 씨가 묻자 복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찬이 입맛에 맞을 거야. 걔는 아직 어른들처럼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아이니까. 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시 후 과일 상자를 들고 와서는 반찬 바구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보내. 먹고 나서라도 생각 좀 하게. 복순 여사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몇 시간 뒤 복순 여사는 며느리 예진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진아, 반찬 좀 했는데 지금 가져다 줄까? 예진은 처음엔 살짝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찾으러 갈게요.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수찬이 얼굴도 보고 싶고 가깝잖니. 집에 있지? 금방 갈게. 아니요. 지금은 수찬이 유치원 친구들이랑 키즈 카페에 나와 있어요. 그래? 근데 아까 전화하니까 집에서 TV 소리도 나고 수찬이 노래 소리도 들리던데. 어머님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층간 소음이 심해요. 복순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수찬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나를 속이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경비실에 맡겨둘게. 집에 돌아오면 찾아가렴. 어머님 반찬이 꼭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제가. 아니야. 금방 맡겨두고 올게. 복순 여사는 반찬과 과일 상자를 들고 직접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은 그녀를 알아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또 오셨어요? 그 집 애기 엄마 아까 애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던데. 그 말에 복순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집에 있겠네요. 근데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맡겨주시겠어요? 경비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 자리야 있긴 한데요. 원래는 음식은 안 받거든요. 근데 어머님이시니까 오늘만 예외로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 받아주세요. 복순 여사는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를 건넸고 경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복순 여사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예진아, 수찬이 생각나서 반찬 몇 가지 했단다. 몸에 좋은 걸로만 골랐으니까 퇴근길에 꼭 챙겨서 먹어. 편의점 음식보다 훨씬 나을 거야. 답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야 도착했습니다. 네, 잘 챙길게요. 짧은 답장 하나.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복순 여사는 SNS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며느리 예진의 새 프로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창문, 구름 너머 알프스 설산이 보이는 장면, 그리고 해시태그 스위스에서 해시태그 힐링 중. 그제야 모든 조각이 완성됐습니다. 명절 당일 그들은 한국이 아닌 스위스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순 여사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엄마 그만해야겠다. 추석 전날 복순 여사는 습관처럼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손자가 올까봐 사다 둔 새 신발은 여전히 현관 한쪽에 놓여 있었고 작은 방 안에는 접이식 침대가 그대로 펴져 있었지요. 그 침대 위에 올려둔 수건은 며칠째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펴두자던 복순 여사의 마음은 이제 천천히 체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여사는 아들 준혁과 며느리 예진이 스위스에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습니다. 여보, 여기 이것 좀 보시오. 복순 여사가 내민 건 지인에게서 받은 스크린샷 하나였습니다. 심혜진이 비공개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의 내용이었죠. 그 계정을 알고 있던 지인은
예진 씨 스위스 갔다더라는 말과 함께 캡처한 이미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화사한 옷차림의 고급 호텔의 야경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주석은 이랬습니다. 해시태그 해외여행, 해시태그 스위스 힐링, 해시태그 명절 탈출, 해시태그 시댁노노, 해시태그 엄마와 함께 가볍게 웃으며 포즈를 취한 며느리, 그리고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요라는 멘션과 함께 올라온 또 하나의 사진. 손자 수찬이와 외할머니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자기 엄마한텐 명품 가방 사다 주고 손자는 외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우린 뭐요 시댁노노. 복순 여사는 말없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영호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TV를 껐고 거실은 삽시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실래요? 복순 여사의 물음에 영호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획대로 하자. 다음 날 영호 씨는 아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 좀 팔아보시오.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좋으니 빠르게만. 차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순 여사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도 처분하지. 준혁이 타고 다니던 그 차, 4명이었잖소. 복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들 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 남겨져 있던 서류 뭉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집 계약서. 이젠 우리 둘목만 챙깁시다. 더는 뺏기지 말고. 며칠 뒤 복순 여사는 경비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드님 댁 또 다녀오시게요? 경비원이 웃으며 묻자 복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아들이 아닌 저희가 마지막 반찬을 건네러 왔어요. 복순 여사는 반찬과 과일 상자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 지나고 나면 이 집도 우리 집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찬이가 기억할 마지막 반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비원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복순 여사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진아, 수찬이 먹을 반찬 몇 가지 더했단다.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귀국하면 꼭 챙겨가렴. 수찬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넉넉히 했어. 이번엔 좀 짜게 만들었지만 그의 입맛엔 맞을 거야. 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푸른 호수와 하얀 설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스위스 국기가 걸린 산장.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천국. 진짜 집이란 이런 곳이구나. 그 순간 복순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를 모르겠구나.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껐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힌 종이에 조용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젠 그들도 몰랐던 집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줄 차례다. 추석을 이틀 앞둔 토요일 오후 배준혁과 심혜진은 거짓된 미소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추석엔 저희가 출근이라서요. 예진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복순 여사의 눈에는 그 미소조차 한 겹의 가면처럼 보였지요. 그래,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힘든 와중에도 시간 냈겠네. 복순 여사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시어머니 연기로 맞받았습니다. 영호 씨도 살갑게 웃으며 햄세트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서 느껴진 박스의 얇은 먼지,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비스듬히 붙어있는 2022 추석 기념 스티커. 작년에 받았던 그거네. 영호 씨는 속으로 중얼이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받았던 거랑 포장이 똑같아서 말이야. 요즘엔 유행이 안 바뀌나 보구나. 예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어넘겼습니다. 요즘은 친환경이라 패키지도 재활용해요. 하. 식탁 위에는 이미 상다리 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갈비찜부터 잡채,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까지 모두 직접 만든 반찬을 정갈히 담아냈고 예진은 젓가락도 들기 전에 우와 역시 어머님 솜씨는 최고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준혁이 갑자기 본심을 꺼내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응? 그래, 뭐든 얘기해보거라. 준혁은 눈치를 보며 며느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수찬이 키우기엔 좀 좁고 불편해서요. 수찬이가 자꾸 이마 부딪히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40평대 이사 생각 중입니다. 복순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사는 집 팔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아이 키우기 좋은 신축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영호 씨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수찬이도 클 나이니까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준혁과 예진의 얼굴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준혁 씨 차도 너무 오래됐어요. 회사 주차장에 외제차들 많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혹시 가능하시면 차도 이번에 같이 좀.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도 바꿔야지. 요즘은 외제차가 더 안전하다니까. 명절 지나고 바로 얘기하자. 차종도 골라보고. 준혁은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아버지 진짜요? 진짜 감사해요. 이번엔 진짜 기대하고 있을게요. 복순 여사는 속으로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이 연극이 어디까지 갈지 이제 본인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떠나자 복순 여사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로 집도 차도 줄 생각이요? 영호 씨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잔뜩 기대하게 만들고 하늘 끝까지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떨어뜨려야지. 그 한마디에 복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도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카카오톡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명절 지나고 차랑 집 얘기 꼭 해요. 저희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히읗히읗. 복순 여사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도 기다리고 있단다. 2023년 9월 29일 추석 당일 밤 8시. 아파트 단지엔 조용한 달빛이 내려앉았고 복도마다 잔잔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영호 씨와 복순 여사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엔 빈 반찬통 봉투와 작은 쇼핑백 하나. 그 속엔 단 하나의 목적이 담겨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한 건 택시에서 내리는 아들 부부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고 예지는 순간 쇼핑백을 뒤로 숨겼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다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식사는 했겠지? 우린 내가 반찬통도 안 가져다 줘서 직접 받으러 왔다. 아, 그게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예진이 얼버무리는 순간 영호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찬이랑 둘이 멸치볶음 맛있게 먹었다면서. 네. 아, 네네. 진짜 맛있게 먹었죠. 수찬이가 계속 또 해달라고 그래. 그거 안 했는데. 예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고 그 순간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둘 수찬이 데리고 스위스 다녀왔지? 영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을 울릴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그냥 처형이랑 같이 있었어요. 예진이 빠르게 부정했지만 복순 여사는 조용히 쇼핑백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쇼핑백 안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융프라우요흐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은 준혁과 예진, 그리고 명품 가방 쇼핑을 마치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이거 어떡해. 준혁이 멍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복순 여사는 마지막 경고를 꺼냈습니다. 너희 통화 다 녹음돼 있어. 우리 부모는 ATM이다. 명절 탈출 성공이라며 깔깔거리던 그 목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에 준혁은 입을 다물었고 예진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찬이 생각해서라도. 그 순간 복순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찬이 핑계는 이제 그만해라. 그 아이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던 내가 지금 와서 손자 타령하니 미안한 줄은 아는 거냐? 예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명절도 꼬박꼬박 올게요. 반찬통도 빈손으로 안 돌려보낼게요. 됐어. 영호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너희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차도 집도 이제 우리 손으로 정리할 거고. 앞으로 너희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을 거다. 준혁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에 복순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니? 우린 널 아들로 대했고 넌 우릴 수단으로 삼았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와 복순 여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를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하나 건너였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복순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의 손등을 슬며시 덮으며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건 한숨 섞인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수찬이 핑계로 얼마나 무시를 참아왔는지 나 스스로도 몰랐던 것 같아요. 복순 여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 아이를 보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존엄을 내려놓았는지 그 아이가 주는 작은 웃음 하나에 얼마나 많은 슬픔을 덮어버렸는지. 내가 손자 핑계 삼아 예진이한테 수백 번, 수천 번 자존심을 꺾었지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시댁노노라는 해시태그였고요. 복순 여사의 눈동자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자신감도 거만함도 사라진 모습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예진이랑 저 뼛속까지 반성하고 있어요. 수찬이 생각하면 정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복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도 분노도 없는 고요한 단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반성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녹음된 말들 입에 담지도 않았겠지. 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영호 씨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통화 녹음 파일의 녹취본을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 중 일부야. 내가 또 뭘 꿍꿍이 하거나 법적으로 뭐라도 걸어오면 이거 그대로 쓰일 거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듯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예진은 아예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문자를 보내고 몇 번이나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복순 여사의 휴대폰엔 읽지 않은 메시지 수만 늘어갔지요. 어느 날 예진은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저도 여자로서, 엄마로서 너무 후회되고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수찬이를 보게 해드리는 게 그 아이에게도 옳은 길 아닌가요? 그 메시지를 읽은 복순 여사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보며 이렇게 살면 된다고 배울까봐. 그게 더 무섭구나. 그리고 며칠 뒤 복순 여사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있는 수찬이를 멀리서 마주치게 됩니다. 할머니.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집에 안 와요?
나 반찬 다 먹었는데 카레 진짜 맛있었어요. 복순 여사는 아이에게 다가가려다 뒤에서 다가오는 예진을 보고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수찬아, 인사만 하고 얼른 가자. 할머니 지금 바쁘셔. 아이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고 복순 여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찬아, 할머니는 이제 너한테 줄 반찬이 없단다. 이젠 내 엄마가 내 입만 맞춰주겠지. 근데 난 엄마 반찬보다 할머니 반찬이 좋은데. 복순 여사는 웃으려다 울 듯 떨리는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럼 다음에 진짜 착한 어른이 되면 그때 다시 먹자. 아이의 눈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아이와도 선을 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2023년 10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아침. 단풍이 물든 아파트 단지를 거닐며 복순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추석도 지나고 수학도 끝나가는 시기인데 우린 이제야 마음을 걷어내는구나.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무릎 꿇고 찾아오고 문자도 남기고 지인을 통해 중재를 하려 들었지만 복순 여사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너희가 진짜 원한 건 가족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걸. 우린 더 이상 그 거래에 응하지 않겠다. 집은 이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었고 차는 말끔히 정리되어 영호 씨 명의의 적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둘만의 전원주택 하나 알아봅시다. 조용한 곳에 수찬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리로. 복순 여사의 말에 영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위스보다 멀리 마음의 거리로 말이오. 응.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집을 찾자고요. 며칠 후 이삿짐을 싸던 날. 복순 여사는 거실 구석, 오래된 앨범을 열었습니다. 수찬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던 영상, 아들 준혁이 군 제대 후 부모님과 찍은 사진, 심혜진이 처음 명절에 방문해 활짝 웃던 모습까지. 그래도 우릴 사랑한 시절이 잠깐은 있었겠지. 그녀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내다 말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추억이 아니라 교훈이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복순 여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 작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 집은 다시는 너희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공간이다. 돌아오지 말거라. 부모라서 참았던 건 여기까지다. 그 쪽지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흔들림 없는 마음만큼은 끝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원마을의 작은 주택에 도착한 두 사람.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었고 마루에선 소박한 커피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순 여사는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명절에도 조용하겠지? 응.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마음 없는 사람은 들이지 맙시다. 영호 씨의 말에 복순 여사는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받은 상처, 이젠 우리 손으로 봉합합시다. 하늘에선 별이 총총 떠올랐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끝났고 이제는 그 기다림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시간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추석, 복순 여사는 마당 한켠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를 보며 말했다. 이 나무는 비록 뿌리는 같지만 어떤 열매는 떨궈내야 나머지가 제대로 자라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부모의 선택 이해할 수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효도는 단지 선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